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이신 건가요? 저기 12번은 진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12번 분위기 좋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색하게 인스타 피드만 보시고 이러고 계시던데 1시간 동안은 제게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나를 성장시키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제 업무에서 열심히 성과를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략 뭐 이렇게 출판사를 건너왔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출판사 이름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근무한 출판사 말고도 출판사 이름 아시는 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사 박영사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런 출판사들은 다니지 못했어요. 되게 그런 데는 큰 규모의 출판사들인데 뭐 저는 대개는 작은 출판사 위주로 다녔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되게 출판사 홍보 마케터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이 책 보이시나요? 무슨 책인지 아시는 분? 네, 전혀 모르시네요. 나름 열심히 팔았는데 잘 팔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제가 책을 많이 들고 왔어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한 권씩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대충 이런 것들을 일을 해요. 뭐 SNS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온라인 광고도 진행하고 작가 섭외, 독자 관리, 유튜브 광고 집행,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책 광고들은 제가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장난스럽게 많이 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자분들을 많이 모집하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 작가분들도 제가 관리하고 넘어가거든요. 왼쪽 분, 제일 왼쪽 상단에 있으신 분 누군지 아시죠? 네, 손 들고 말씀하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드리도록 해요. 네네, 빠르게.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밑에 분은 아세요? 17번. 네, 맞아요. 김문장 감독도 여기 죄송한데 책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책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맞출 때마다 박수를 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룰은 없는 거죠? 안 치셔도 돼요. 네. 가운데는 저희 많이 모르실 테지만 김범석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종양외과 교수님인데 제가 유퀴즈 인터뷰를 성사시켜서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박웅영 크리에이터라고 나름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작가님들과 직접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인터뷰 조율하고 대개는 매니저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 인스타그램도 관리합니다. 조금 작죠. 팔로워가 생각보다 1만이 안 넘는데도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쓰는 글들이 대다수가 출판사를 까는 글이에요. 출판계에 근무를 하지만 출판계는 이런 것들이 안 좋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서 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출판사 사람들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아실 만한 거는 클래스 101이나 뭐 한겨레 교육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나 뭐 인터뷰나 다 살펴보니까 이런 데들이 나왔더라고요. 출판이라고 들어가는 업체 단체들은 다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이런 특별한 장소에도 이 덕분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출판이 아니라 그저 제가 이 업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력을 쌓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혀 저의 자랑이 아니라 경험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패담이 더 많을 것 같고, 아마 제 다음 시간에 오시는 멘토분이 훨씬 더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더 좋은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드라마에서는 출판사를 이렇게 그리죠. 멋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멋있게 인터뷰하고 막 서로 의논하고 하잖아요. 근데 출판사는 되게 이래요. 서로 싸우고 편집자랑 마케터들끼리 계속 싸워요. 자기 책 홍보해달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저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현실인데, 그래서 출판계는 그 근속 연수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기업이나 뭐 좋은 기업들은 근속 연수가 긴데 반해서 출판사들은
짧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1년 만에 이직도 많이 하시고요. 한 2, 3년 주기로 이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첫 번째 출판사에서는 한 3년 차쯤에 이직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제 못 버티겠다. 나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보자. 네, 첫 번째 회사는 10명 내외의 작은 규모였었거든요. 10명이라고 하면 대표님 빼고 뭐 위에 높은 직급들 빼고 나면 저 같은 사람들은 한두 명 있는 그런 출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연차의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적은 규모로 가면 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민음사나 박영사, 문학동네 뭐 그런 출판사들로 이직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직을 시도하게 됐고 한 군데 서류가 붙었어요. 여러분들도 서류 많이 넣으시죠? 진짜 많이 넣고 많이 떨어지시죠? 저도 출판사를 다니면서 한 군데에 서류를 합격한 후에 주말에 면접을 진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대개는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진행을 하시나요? 맞죠? 근데 여기는 주말에 진행을 했어요. 토요일 아침 뭐 한 9시쯤에 갔는데 제가 참 이게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기 뭐하지만 여기 대표님이 유명한 시인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시인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제 출판사 여기가 어디냐고. 제 출판사 이름을 듣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도 그분이 말씀하는 질문의 의중을 잘 몰랐어요. 그냥 진짜 출판사가 어딘지 궁금했나 보다 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죠. 뭐 이런 출판사고 어디에 있다. 어떤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질문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슬프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면접을 갔는데 저한테 소속 출판사가 어딘지 물어본 다음에 그 소속 출판사 이름을 듣고 나자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이만큼 조용했어요. 제가 앉아있고 대표가 있고 옆에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 다음한테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죠. 왜 이럴 거면 왜 나한테 면접을 보라고 했지? 생각해보면 이 대표는 저의 자소서도 안 봤던 거예요. 그날 당일에 와서 자소서를 보고 이런 출판사를 데리고 왔어? 왜? 하고 자기는 더 이상 물을 질문이 없었던 거죠. 제가 너무나 조금 당황해서 도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없나요? 너무 민망하죠. 근데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를 평가했던 그분들의 유일한 기준은 회사 이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교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생활에 나가시면 면접을 보시게 되면 그분들이 아마 가장 처음으로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대학교일 거예요. 학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취업의 관문이 처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 이후로 처음 들었던 기분은 이거였어요. 모멸감. 모멸감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되게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못했나? 자괴감이죠. 내가 뭐가 그렇게 못나서 내가 쓴 그 수많은 이력서의 글들을 이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내 출판사 네 글자 하나만으로 나를 평가하지? 나는 그 출판사 안에서 해낸 일들은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많이 출판사 회사에 입사하실 때 여러분들 대학교 그 이름 하나만으로 평가를 짓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모멸감을 한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힘든 고난을 겪고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출판사가 또 다른 저의 넥스트 스텝을 봤는데 걸림돌이 됐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참을 힘들게 있다가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복수를 하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얘네보다 나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출판사에 목매서 하는 것보다
다른 출판사 가서 나를 알아봐주는 출판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서력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자, 여기서 아마 멈추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나 진짜 유명해져서 이 사람들 나 뽑지 않은 거 후회하게 만들자. 그러려면 제가 진짜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업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명해지자. 두 번째는 나를 마주하는 모든 타인들에게는 다 친절하자. 그 면접 자리를 겪으면서 제가 아직까지 그 면접 자리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두 가지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간 것 같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죄송하지만 4학년이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취업 준비는 안 하시고 이런 데로 오시고. 취업 준비 하고 계시죠? 인턴 서류를 이미 다 넣었고 하반기를 준비 중이신 건가요? 아, 그렇죠. 하반기 서류도 지금 넣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저 때는 아마 저는 한 20군데 넘게 넣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대개 몇 군데씩 넣으시나요? 편하게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대기업 위주로 많이 넣으시긴 하시죠? 아닌가요? 저 때랑 많이 달라졌나요? 제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순간들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이 방법을 썼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타인에게 친절하자. 유명해지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점, 가장 큰 점은 뭐였냐면 회사는 너무나도 공장 같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직 회사라는 사회생활 안에 있어보지 못해서 나중에 깨달으시게 되겠지만 회사는 너무나 치열한 공장이에요. 공장이 있으면 부품이 있겠죠. 그 부품은 바로 저희가 되는 거죠. 직원들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해도 나랑 똑같은 부품이 있으면 교체가 돼요. 한 사람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 회사 퇴사할래요 이런 막 잡기도 하잖아요. 내가 돈 얼마 더 줄게. 근데 생각보다 그런 회사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보다 능력치가 동등하거나 높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대체자가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나를 돋보일 수가 있을까? 나란 부품이 다른 부품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그 방법으로서는 저는 이걸 떠올렸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시장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많죠. 나보다 학점 높은 친구들도 진짜 많을 거고 나보다 빠릿빠릿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특출난 역량들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끈기 있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잘 있는다던가 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특기가. 그런 특기들을 발견내는 거에 주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특기가 뭐라 생각을 했냐면 이거였어요. 인스타그램 제 캐릭터를 만드는 것.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출판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 출판계에 있는 인사이트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나타낼 수 있는 것. 사실 여러분들 직장생활하면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블라인드라는 게 있긴 하죠. 뭐 현대자동차나 뭐 대기업들이 블라인드 글이 직원들이 쓰는 글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당당히 내세우고 쓰는 사람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썼어요. 대신에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닉네임을 썼어요. 출판사 박대리라는 이름을 썼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되게 모든 출판사에서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에 이름을 붙이죠. 카카오 프렌즈나 네이버도 그 캐릭터들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 캐릭터들처럼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꽤나 커요. 그 캐릭터들을 통해서 회사의 브랜딩을 견고하게 하고 회사가 하고 싶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저도 저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를 만든 거였어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지 못했던 말 가감하게 해보자. 출판계는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렇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보시면 진짜 어이없는 글들이 좀 많죠? 출판계에 돈 얼마나 벌는지. 여러분들 다 초봉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출판사 사람들도 다 궁금해해요. 그런 것들이나 이제 띠지가 왜 필요할까? 이런 것도 했고, 교보문고가 최근에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근데 출판사 사람들은 그게 왜 희망퇴직을 받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시시하는 입장에서 썼죠. 물론 반발도 많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썼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업계에서 제 이야기가 이제 돌기 시작해요. 야, 쟤는 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쓰냐? 제가 뭐길래 왜 저런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는 거냐?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하냐?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 있을까요? 출판계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업계의 소식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모두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궁금해하는 회사에 물어볼 소통 창구는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하시는 것들이 막 이상한 카페 같은 데 가서 물어보고 재직자들 찾아내보고 그런 선후배들 찾아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대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윗분들이세요. 근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아랫분들이시겠죠? 그렇게 계속 저는 이렇게 양적인 측면으로 욕도 들어먹고 착한 소리도 들어먹고 하면서 계속 저를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고작 팔로 5천 가지고 지금 뭔 소리야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팔로 5천보다 높으신 분 편하게 손 드셔도 돼요. 책 드릴게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인스타 이제 안 하세요? 있는데 이제 없는 걸로 하고 팔로 5천이 높지는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마케터니까 알거든요. 마케터들은 팔로우가 높은 수치보다 이 팔로우가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높은지를 파악을 해요. 인게이지먼트 들어보신 분 마케터를 지망하시나요? 아닌데도 알고 계신가요? 그럼 책 들고 가세요. 제가 책 여기 놔두고 갈게요.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관리하실 때 여러분들의 달리는 쉽게 말해서 좋아요나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참여도라고 하는 거죠. 참여도를 약간 영어로 풀어내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요즘 마케팅 시장에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인게이지먼트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미 인플루언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루언서들 중에 작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시장에서 노리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게이지먼트를 파악하는 거죠. 제 인게이지먼트를 자랑 아닌 자랑을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왼쪽 게 저희 회사예요. 깔게 저희 회사 것밖에 없어서 회사 거를 비교록으로 들고 왔어요. 회사는 2.6%, 저는 13%, 다른 업체에서 해보니까 14%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약간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글을 하나 쓸 때마다 평균적으로 700개의 좋아요랑 1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700개 좋아요는 저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여 개의 댓글은 제 기준에서는 달리기 조금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독자분들이나 출판계 분들이나 제 글을 보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제가 지금 나 면접에서 망했어. 면접에서 그런 소리 들었어. 열받아. 나 유명해져야지. 어떻게 유명해질까? 개성을 찾아야겠어. 개성을 어떻게 찾지? 출판계의 이야기를 까발려 보자 해서 한 게 다 퍼스널 브랜딩의 일환이었던 거죠. 이제 저는 명함이 아닌 이름으로 많이 업계에서 불리곤 해요. 저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흐름 출판의 박중혁 과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그냥 출판사 박대리. 어깨에 막 이런 모임들을 가더라도 박 대리님이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그때 지금 한 7년이 지났나요? 7년 전에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명함 없이도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저를 많이 알아봐 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을 거예요.
야, 이 일은 안 하고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주구장창 관리하는 애가 있을까? 이거 회사에서 뭘 안 할까? 라고 많이 의문을 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실 때 무조건 명심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무조건 기본 업무는 충실하게 해내고 다른 짓을 해야 돼요. 기본 충실히 자기의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잘리겠죠.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욕을 들어먹지 않도록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김범석 교수님을 유퀴즈에 섭외를 성공시켰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을 쉽게 보시지만 그 안에 작가를 섭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정말 치열해요. 저희도 출판계에서 제가 아마 최초로 작가님을 유퀴즈에 섭외를 시켰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업계에서 좀 유명해졌죠. 어떻게 시켰냐면 유퀴즈만을 위한 제안서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회사에 들어가시면 제안서나 서류 보고를 많이 하실 텐데 그 서류 보고에도 일정한 절차가 있는 반면에 자유로운 행동 양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 자유로운 행동 양식으로 바꿨던 거죠. 선생님이 유퀴즈에 나가시면 유재석 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질문 리스트를 미친 듯이 뽑았어요. 저는 그때 유퀴즈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막 리스트를 많이 뽑고 제안 메일을 보내고, 그럼 그 메일을 누가 볼까요? 아시는 분? 맞아요. 작가가 봐요. PD는 그런 메일을 읽지도 않아요. 작가분들이 읽어요. 자, 요거 제가 섭외했던 책 드릴게요. 그 작가분들이 읽고 이제 작가 회의를 거쳐요. 회의를 거쳐서 또다시 PD한테 보고가 가는 거죠. 거기도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가 가서 유퀴즈 섭외가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됐어요. 그래도 한 달 만에 넘게 됐어도 대개 출판사들은 판매량으로 다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거의 한 5.6배 증가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회비라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이때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편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맞죠. 기억이 나시죠? 유튜브에서 빵빵 터졌어요. 빵빵 터질 때마다 저도 이제 빵빵 터졌죠. 대표님이 와, 그래,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 원래는 이제 골칫덩이였다가 마스코트다. 그때 제가 회사의 마스코트로 거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요. 요즘 롱블랙도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취업하시거나 인사이트 얻으시려면 롱블랙 많이 보실 텐데 롱블랙도 똑같아요. 저희가 작가분들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섭외 요청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인가 김호영 연예인이 나왔죠? 그것도 제가 아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해서 한 건이었거든요. 제가 한 건은 이 2개 정도 되고 총 다 해서 한 4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아실 만한 분들만 조금 데리고 와봤어요.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비기슈 잡지랑 콜라보를 해서 저희 작가님들을 이렇게 지면에 실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니 제가 인스타그램을 해도 뭐라 안 하겠죠, 사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해지고 나서부터 이런 행사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앞서 요약했던 것들을 조금 나열했는데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이런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좀 행복한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저는 다 재직자 강의를 가요. 출판사 재직자 강의라고 하면 업계 재직자 강의들은 여러분들 지금이랑 반응이 달라요. 재직자 강의는 되게 몇 시에 할까요? 회사 끝나고 7시에 하거든요. 7시에 하면 회사원들 표정이 어떨까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네 말만 잘못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저는 진짜 그 재직자 강의는 무서울 정도로 저보다 연차 많으신 분도 많고 사장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들 저를 너무나 뭔가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그런 게 너무 기뻐요. 고맙습니다. 네, 인사 한번 했고 자 이제 넘어가자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프레인이라고 회사 아시나요? 여준영 대표라고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프레인 회사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웬만한 마케팅 그런 브랜더들은 프레인 여준영 대표의 글을 다 읽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셨다면 여준영 대표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참조하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저는 팬심으로 넣었는데 여준영 대표가 한 말 중에 제가 가장 원동력이 됐던 글 중에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어떤 글이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 대인관계도 똑같을 거예요. 대인관계를 위해서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보면 쟤는 왜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관리하고 다닐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도 똑같아요. 일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준영 대표의 말처럼 따져보자면 그 사람은 100명의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0인분의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한 명이 잘하면 그냥 100명의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명심하면서 업계에서 일을 할 때 영감을 얻는 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글을 계속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곱씹어 보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은 정말 치열하죠. 이렇게 대인관계도 치열하고 상하 수직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포지션을 잡는가가 진짜 중요할 텐데 그때는 이 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나는 일만 하자. 일만 잘하면 언제든 누군가는 알아봐 줄 것이다. 이게 제가 요즘 많이 떠올리면서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가 남았죠? 무조건 타인에게 잘하자. 친절하자.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 진짜 DM으로 많은 문의가 와요. 대개는 출판업계 궁금해하시는 분은 지망생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친절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진짜 제가 이거는 이렇게 더 친절할 수 없다. 우리 가족한테도 보다도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려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뭐 약간 저만의 그런 생각이랄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꼭 앞으로도 이래야겠다고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업무 중에 메일이 한 통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메일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클래스 101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클래스 101의 MD 분이 저한테 출판업계로 오고 싶어서 DM을 보내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출판업계로 못 오셨어요. 못 오시고 클래스 101로 가셨던 거죠. 너무 근데 업계 말을 해도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클래스 101로 가셨는데 그때 저랑 소통했던 그때 기억이 좋아서 저를 클래스 101에 초대하고 싶다. 클래스 101에 클래스를 개설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클래스도 개설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DM을 건성으로 했거나 DM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이 기회는 없었겠죠. 그런 식으로 저도 또 한 번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원동력이 됐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스텝들이 더 많으시겠죠. 지금 1학년 분도 계시고 2학년 분도 계시고 취준생 분도 계신데 이 것들은 아마 나중에 돼서도 최근에 들어서도 계속 생각이 떠올리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두 개를 포함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가치를 높였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으시면서 살면서 마주하는 좌절의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좌절의 크기가 작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좌절을 더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취준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지금 대학생을 하시면서 많이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근데 그런 순간들을 그게 한 번 1년에 한 번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게 등락이 아마 심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그 잘못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도 항상 스스로 자신을 믿어주면 아마 계속 해답이 나올 거야. 여러분 지금 제가 만약에 면접을 봤을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최악이야. 내가 너무 실력이 모자랐어라고 끝내버렸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업계에서 10년 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그래도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는 저를 믿었었던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실 건데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을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은 저랑 제가 지금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조금 갭 차이가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들고 와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조금 더 이거는 제 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4학년 1학기 때 대외 활동과 취업 인턴 그걸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대외 활동도 지금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별로 대외 활동이 없나요? 여기 뭐 어떤 기업체에서 서포터즈라던가 그런 것들을 저희 때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4학년 1학기 때 뭐 대기업 인턴은 다 떨어졌고 그렇게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잠을 줄이고 자소서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을 더 넓혀 나가실 때가 많잖아요. 시험 칠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취업만큼이나 제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만큼이나 취업의 스트레스가 진짜 심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아마 그거를 많이 느끼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몸에 그렇게 큰 이상이 없죠? 내가 잠을 조금 줄이고 자소서를 쓰더라도 다음날 괜찮아요. 심지어 술을 마시러 가도 돼. 근데 괜찮은데 나중에 잠을 몰아서 자면 되니까.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4학년 1, 2학기를 쭉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왔냐면 여기 왔어요. 제가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부산은행 서포터즈를 했었거든요. 부산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라고 있는데 이렇게 모인 강당이었어요. 저도 그 속에 자리 잡고 앉았던 한 명인데 제가 아침 한 10시쯤에 거기를 출발해서 앉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눈을 떠보니 어디냐면 앰뷸런스 안인 거예요. 근데 옆에 엄마가 있어. 엄마는 같이 안 왔는데 뭐야 이러다가 다시 눈을 감고 또 그 다음 기억을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그게 병원이라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말을 해보니까 제가 이틀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건 꽤 큰 시간인 거죠.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뭐야 나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났나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꿈만 같고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 저는 그때 이후로 뇌전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뇌전증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뇌전증의 다른 말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저기 17번. 맞아요. 간질이거든요. 여러분들 간질하면 뭔지 다 아시겠죠? 그냥 제가 막 길 가다가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뇌경련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불규칙한 수면이랑 스트레스를 통해서 앞으로 평생 뇌전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2알을 먹었고 오늘 저녁에 가서 2알을 먹어야 돼요. 제가 이 뇌전증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냐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뇌전증을 발병되고 나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뇌전증 환자들은 의사가 진찰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면 병원에 가면 한 8시에 밥을 먹죠. 8시에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요. 그럼 10시쯤에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진찰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먹었던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나 쉽죠? 근데 저는 대답을 못해요. 나 뭐 먹었지? 이게 그냥 뇌전증의 증상인 거예요. 약간 단기 기억 상실증도 포함되어 있고 너무 심하면 경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때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아침에 그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받고 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펑펑 울었어요. 나 이제 기억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나는 앞으로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고 고작 내 나이가 26살, 7살밖에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러면 이 기억력으로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울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다행히 저는 그나마 좋은 예후에 속해서 퇴원을 하게 되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게 됐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꽤나 불편한 일이에요. 하루 모든 일과 속에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잠을 좀 규칙적으로 자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저도 이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처럼
튼튼하고 잠도 안 자면서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 스트레스를 묵인하지 마시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뇌전증 환자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항상 뇌전증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천재들은 뇌전증을 앓았대. 장난 같죠? 진짜예요. 진짜 세상의 모든 천재들이 뇌전증을 앓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소크라테스부터 방고우랑 뭐 모차르트 다 뇌전증을 앓았어요. 저도 늘 항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곱씹어봤죠. 뇌전증이라고 내가 죽냐? 안 죽지. 그리고 약만 먹으면 된다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약간 긍정회로를 돌렸던 것 같아요. 내 상황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회로를 돌린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나 천재들이랑 동급이야. 어쩌면 나 천재일 수도 있어. 너무 재미없나요? 하여튼 뇌전증이 너무 진지했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뇌전증 환자고 여러분들도 비슷한 뭐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실 수도 있고 없으면 다행이고 아픔이 있으시다고 하다면 그냥 편하게 환기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니까 다행이다. 긍정회로로 돌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스스로 제가 취업할 때부터 그 면접 때까지 저 스스로를 너무 탓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방법을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중앙대학교 누구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할게요. 한동일 교수님이라고 저희 우리나라 최초, 동아시아 최초로 로마의 바티칸의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바티칸 변호사, 동아시아 최초 바티칸 변호사이신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동을 안 하시고 바티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계시긴 해요. 서강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담당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좋은 말 구절이 있어서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숨마쿰 라우데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 그 세대가 아닌가요? 숨마쿰 라우데라는 저희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하여튼 숨마쿰 라우데가 라틴어에서 제가 너무 옛날 얘기했나요? 그 숨마쿰 라우데라는 죄송해요. 라틴어가 있는데 라틴어의 유럽 대학의 평가 방식은 이렇대요. 숨마쿰 라우데, 마냐쿰 라우데, 쿰 라우데, 베네. 최우등, 우수, 우등, 잘했음. 다 긍정적인 표현인 거죠. 지금 보시면 잘한다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겠죠. 등급제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항상 잘함, 못함, 옛날에는 우수, 미안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아왔던 거죠. 그 판단 기준에서는 대학교의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성적에 맞춰서 계속 판단을 받아왔던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대학교 때 제 이름으로는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해외 뭐 취업을 하거나 하면 늘 항상 무슨 대학교 국문학과 박중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이름보다 학과가 먼저 나왔던 거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시게 되면 항상 회사 가서도 똑같아요. 제 어디 학교 출신이래.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 붙을 건데 지금 보시면 그런 평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평가라는 거죠. 그럼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되냐고 하냐면 타인들이 나를 매기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막 그런 뇌전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대요. 10대, 20대 중에 우울증이나 뭐 여러분들 공황장애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앓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쟁인 거죠.
여러분들이 10대나 20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벽은 아마 경쟁인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라고는 하지만 언젠간 또 한 기업에서 면접 자리에서 만나서 경쟁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의 경쟁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 친구와 나를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무도 나를 숨만큼 나오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자신을 숨만큼 나오되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짜 너무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치기에 특화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계속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그 사람은 눈에 가시가 돼요. 가시가 되고 계속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은 연말 되면 평가 관리를 받거든요. 그 평가에 따라서 연봉을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매일 평가 같은 기준이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못 받게 되면 계속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도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멘토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이렇게 정보 교류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겪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꽤 지금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면접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쓰러진 일 두 가지의 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좌절의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성공의 순간은 앞으로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에 남는 거는 좌절의 순간이죠. 수많은 성공을 뒤로하고도 좌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근데 맴돌 때마다 그 맴도는 걸 조금만 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야 그래 뭐 어때 괜찮아 나 그래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큰 산은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을 답답해 하시고 그리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35살인데 지나고 나면 30살, 32살 이내에는 다 취업을 해 있어요. 친구들이 나 취업 못했어 하는 친구가 없어요. 무조건 다 취업을 해요. 아니면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어찌됐건 30살 내외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거나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면접 때 그런 수모를 당했어도 내가 저 애들 잘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